내가 살 집 하나 정도는 저는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격이 떨어지든 오르든 그냥 내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집 하나는 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떨어질 거니까 집을 사지 마 라고 얘기하시는 건, 그거는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아파트를 투자의 물건으로 바라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질 거니까 집을 사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아파트 자체를 그 폭락론자들조차도 투자의 물건으로 바라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새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분들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되는데, 부동산 관련 유튜버들의 방송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누구라고 딱히 찝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알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됐건 어떤 분께서 지금 우리나라가 상한 능력도 보지 않고 정부에서 대출을 많이 내줘가지고 아파트 값이 빚으로 버블로 떠받치고 있는 상태라 버블이 붕괴될 것이다, 지금 아파트 값의 가격은 떨어진 것도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막 이러면서 공포 심리를 조장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되게 웃긴 게 그분께서 미국은 왜 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상승하느냐라고 사회자가 물어보니, 지금 미국 부동산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미국은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도 부동산이 올라가는 것이고, 한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버블이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기적의 논리입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지금 상한 능력도 보지 않고 부채를, 빚을 많이 빌려줘서 우리나라가 버블 붕괴의 초입에 와 있다면 미국의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2023년도 기준으로 31조 달러입니다. 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대강 계산해도요 4경에서 5경입니다. 경이라는 돈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데 미국은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라서 버블 붕괴가 아니고 부동산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버블 붕괴 때문에 GDP의 100%도 되지 않습니다. 가계 부채가요. GDP의 100%도 되지 않는데 전 세계적으로 따져보면 단 1%도 되지 않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가장 큰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이고요. 그 다음이 일본, 그 다음이 뭐 중국이나 인도, 이런 순으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를 100%로 따져봤을 때 1%도 되지 않는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버블이라 붕괴될 것이고, 3경에서 5경의 부채를 떠받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발전할 나라라서 부동산이 올라가고 있다. 네, 기적의 논리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부동산이 올라가는지까지는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이런 식의 논리는 참 그렇지 않나요? 네. 부채라는 게 사실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라의 부채를 영원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소위 저희가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할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 일본, 더 잘 사는 나라일수록 부채가 더 높고 더 많거든요. 네.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부채 비율에요. 유럽이나 일본, 미국 등의 G20 국가들이 말이죠. 계속해서 부채는 증가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물론 좋은 방향은 아니지만 너무 폭발적으로 한꺼번에 올라가는 게 잘못된 것이지, 부채는 당연히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나라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국민한테 복지를 제공하고 돈을 써야만 하는 것이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채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국가의 부채를 0으로 만듭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미국이 정상이 아니라서 자기네들이 나라가 망할 줄도 모르고 그냥 흥청망청 31조 달러의 부채를 지금 떠안고 가고 있겠습니까? 미국이 망하면 전 세계가 망하는 것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걱정하려면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미국을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미국 주식은 왜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저는 미국 주식 없기는 하지만, 네, 미국 주식은 왜 이렇게 사들이는 겁니까? 부채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지금 망하기 직전인데요. 디폴트 맨날 그 예산 증액할 때마다 디폴트가 오네 만에 막 하는 그 미국에 왜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겁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들의 상환 능력을 사실 그렇게 많이 보지 않고 주거 취약층이나 서민층 그리고 청년층들의 상환 능력을 크게 보지 않고 대출을 내주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게 부채로서 잡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부채에 대한 연체율이요 1%도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안정적인 연체율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분들 상당히 정직하게 빚을 잘 갚고 있으시다. 그래서 올라가지도 않는 연체율, 기업들은 증권사나 은행, 제2금융권들 PF 대출 때문에 부실해져서 연체율이 막 20%, 30%까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직하게 빚 잘 갚고 계셔서 연체율 1%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잘 유지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동산에 붙자도 모를 시절 잠실주공이 3천만 원인 시절, 예전에 제가 잠실 부동산에서 일할 때 어떤 분께서 자기가 잠실 주공 몇 단지를 아무튼 3천만 원에 샀다. 근데 그거를 얼마에 팔았는데 지금 가지고 있었으면 진짜 떼돈 벌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 3천만 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죠. 근데 만약에 그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금까지 갖고 계셨다면 그냥 3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걸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아파트든 땅이든 무언가를 산 분은, 자산을 산 분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해칭을 하신 분들은 그 3천만 원이 지금 3천만 원입니까? 그때의 3천만 원과 지금의 3억은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인플레이션 해칭하지 않으신 분들은 3천만 원이 그냥 3천만 원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산의 가격은요 무조건 상승하게 되어 있는데 왜 폭락론자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거품이다, 폭락할 것이다, 사면 안 된다, 1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간에 계속해서 폭락론을 언제까지 얘기하실 건지 참 재밌더라고요. 제가 부동산 요새 유튜버들의 방송을 좀 참고를 하려고 보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폭락론자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논리가 참 되게 기적의 논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러면 현금으로 통장에 한번 3천만 원 넣어놔 보시죠. 그러면 그게 10년 뒤에 그 3천만 원으로 부동산을 사신 분과 현금으로 3천만 원을 갖고 계신 분의 차이가 어떻게 될지, 폭락했으면 좋겠는 건지 아니면 폭락을 정말로 할 것 같은 건지에 대해서 그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본인들은 아파트가 없을까요? 본인들은 땅이 없을까요? 본인들은 그냥 전세 살고 계실까요? 그 폭락농자분들? 궁금합니다. 저는 분명히 집이 있고 부동산에 투자 많이 해놓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번 폭락을 얘기하는 건요 정말 자유경제 시장 논리를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미국에서도 이상적인 인플레이션을 2%로 잡는 이유가 마이너스면 좋잖아요. 가격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올해 내가 토마토를 1,000원에 샀으면 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면 내년에는 토마토를 900원에 800원에 살 수 있는 건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1,100원, 1,200원에 무조건 사게 되어 있거든요. 다음 해에는요. 근데 그 인플레이션을 왜 마이너스로, 이상적인 걸 마이너스로 책정하지 않고 2%로 책정을 해놨을까요? 너무 폭발적인 상승, 너무 폭발적인 인플레이션의 상승은 시장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지만 그래도 상승을 해야만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있어야만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중국의 상해나 베이징의 아파트 그 중심가의 토지 평당가가 보통 한 1억 정도 한다고 하고요. 도쿄도의 중심지 같은 경우에는 2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아파트 값이 정말 그렇게 터무니없이 비싼 건지, 경기도 것만 해도 평당 1,500? 평당 2,000? 신축은 그거보다 더 비싸겠지만 평당 1,500, 2,000이면 아파트 살 수 있습니다. 너무 눈높이가 높으시니까 못 사시는 거지 2천만 원대에서 살 수 있는 아파트들 되게 많거든요. 서초, 강남, 송파만 바라보시니까 우리나라 아파트값 되게 비싼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아파트값이 그렇게나 비싸냐. 강남, 서초, 송파 안 보면 되거든요. 거기 살 수 있는 아파트값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굳이 사려고 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내가 내 수준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찾으면 되지 않나. 그렇다고 하면 1,000만 원대에서 2천만 원대에서 살 수 있는 아파트들도 수두룩 빽빽하다. 근데 3천만 원, 4천만 원 아파트값 비싸다 얘기하시는 거, 그런데 사고 싶으니까 자꾸 그런데 보시는 거잖아요. 사람이라면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싶고 더 많은 자산을 갖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데, 그리고 당연히 자산이라는 건 우상향하게 되어 있는데 몇 년째 폭락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영상을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방송을 한번 켜봤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꺾여 있으니까 반등하지 않을 거라는 기적의 논리 펼치시는 그런 분들,
이게 내가 살 집 하나 정도는 저는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격이 떨어지든 오르든 그냥 내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집 하나는 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떨어질 거니까 집을 사지 마 라고 얘기하시는 건, 그거는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아파트를 투자의 물건으로 바라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살고 있으면 떨어지던 오르던 그렇게 크게 관계가 없는데, 떨어질 거니까 집을 사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아파트 자체를 그 폭락론자들조차도 투자의 물건으로 바라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논리 펼치지 마시고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전세를 사시거나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전세를 당연히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시는 분들 당연히 있지만 집값이 더 내려갈 거야 더 내려갈 거야 이런 말을 믿고 집을 사지 않는 그런 잘못된 선택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언제 사더라도요, 그게 내가 꼭대기에서 샀든 바닥에서 샀든 언젠가는 아파트 값은 제자리에 돌아오게 되어 있고요. 그게 그냥 투자의 물건이 아니고 내 집이라면 굳이 내려가든 올라가든 그렇게 불편할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비가 오네요. 네, 오늘은 날씨도 꾸질꾸질하고 네, 운전 조심하시고요. 퇴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